경제학자의 서재.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경제체제와 연계의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 내의 여러 집단의 정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지금부터의 분석은 근거를 찾기 어렵고 논란의 소지도 많은 주관적 분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정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임의적이고 거친 구분이 추상적이었던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명심하고 세부적인 구분은 독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스스로 정립하길 바란다. 경제체제.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 보수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제적 입장이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다. 반면 진보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극단적으로 초기 자본주의는 세금이 매우 낮으므로 복지는 없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세금이 100%에 가까운 대신 모든 것이 복지이고 무상이 된다. 초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인 까닭에 오늘날 주요하게 논쟁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주로 논쟁되는 체제는 그 사이에 있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도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GDP 대비 대략 20%, 40%, 60%대의 세율을 갖는다. 전 세계의 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세법이 복잡함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25%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수정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50에서 60%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정당. 이어서 한국의 정당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보자. 대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별 정당의 정치 성향은 경제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모든 정책은 세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에 따라 복지 역시 축소된다. 정부의 개입을 지양함으로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이것은 기업과 자본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동안 한국 사회가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복지 축소, 친기업적 정책 증가라는 방향성을 가질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보통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복지 감축과 빈부격차 심화로 더 팍팍해지겠지만 자본가와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진보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정책은 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금은 대폭 인상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와 복지 정책은 노동자, 서민, 최소수 혜자의 삶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것이다. 반면 자본가와 기업은 세금 부담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업은 기술 투자를 줄이거나 사업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해외 자본의 투자는 감소하고 국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도를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증진을 추진할 것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들에 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양쪽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도와 정책의 결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율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은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받음으로써 대중에게 외면당하기 쉬워진다. 중도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현재 한국당에 맞서 진보적 입장과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표에서 보듯 실제로는 어쨌거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다. 따라서 세계의 보편적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통해 판단하자면 민주당은 엄밀히 말해 보수 정당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제1정당이든 제2정당이든 어쨌거나 누가 집권을 한다 해도 한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쉽게 정당명을 바꾸고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기 쉽다.
반면 세계는 네 가지의 보편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당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보수적 입장을 갖고, 사회당과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룬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선거는 민주당과 사회당의 싸움 또는 민주당과 노동당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선거가 치러진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1당을 두고 사회당과 공산당이 경쟁하고,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쟁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건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건 그 모든 정책은 사회당과 노동당이 집권하는 유럽 사회처럼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한국 사회는 어찌 되었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대변되는 사회이며 복지 수준이 저조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국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체제가 그러하듯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의 경영 환경이 예측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에 걱정이 없으니 투자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보수적인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리와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라면 선한 정당도 악한 정당도 없다. 각 정당은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보수 정당들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정당들이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욕먹고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자신을 대변하는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잠깐 정당의 상징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각각의 정치 이념이나 정당들은 스스로를 상징하는 차별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자유주의는 파란색을,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해왔다. 그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에 있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가 파랑, 흰색, 빨강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 이 삼색기는 절대왕정에 저항한 시민혁명의 정신을 표상하고 있다. 각각의 색깔은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한다. 즉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우애인 것이다. 여기서 우애가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박애라고 번역했던 프레터니티를 말한다. 형제, 연대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후 공산주의가 빨강을 상징색으로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을 선택하게 돼 있다. 색상에 의한 이념 표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상징색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지역은 유럽이다. 영국 의회의 보수당이 파란색을, 진보당이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국가마다의 특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갖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자신들의 이념을 당의 상징색을 통해 정확히 드러낸다. 이는 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정당이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상징색이 전통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도식은 2000년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사실 이렇게 나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은 오랜 기간 녹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했다. 녹색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는 녹색당의 당색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녹색을 사용하는 건 역시 어떤 맥락도 없다. 그래서인지 2017년 이후부터 자민당은 미국 공화당처럼 자신들의 상징색으로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파란색을, 민주당이 초록색이나 노란색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당색을 변경한 다음부터 현재까지 당의 상징색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같은 색깔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당들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고려하는 편이 낫겠다. 한국, 미국, 일본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자유주의의 동맹국이었다. 이후 세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고 이로 인해 공산주의의 상징색인 빨간색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실제로 헌법에서 공산당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아무도 빨간색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빨간색이 남는다고 해도 정치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당, 혹은 실제로 진보적인 정당은 반감이 큰 빨간색을 정당색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빨간색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우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극우는 빨간색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은 길거리표 옷을 입는 것에 민감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야 한국 정당의 상징색은 세계 보편의 색상으로 원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언론과 방송. 다음으로 언론과 방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보자. 대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날은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 전달을 넘어선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인 언론과 방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허상에 가깝다. 객관적인 미디어는 없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언론과 방송을 접해야 그나마 객관적인 사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저널리즘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부족한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오보를 내는 경우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후자에 있다.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해서 전달하는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수익 구조 때문이다. 언론사와 방송사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오직 광고 수익을 통해서다. 기업들로부터 광고 송출의 대가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수조 원을 투자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것, 방송사가 아나운서들과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대중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오로지 광고 때문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 미디어가 판매하는 것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미디어의 고객도 당신이 아니다. 미디어가 판매하는 상품이 당신, 바로 시청자이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기업이다. 기업은 시청률을 사고 미디어는 시청자를 기업에 판매한다. 사업 유지를 위한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니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고객은 왕이다. 특히 거대한 재벌그룹은 언론사와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예를 들어 삼성은 7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룹의 브랜드 광고부터 전자, 생명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카드, 섬유, 에버랜드 등 수많은 광고를 언론사와 방송사에 맡긴다.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광고는 언론사와 방송사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언론과 방송이 재벌그룹의 이익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벌그룹의 비리와 문제점을 들췄다가는 광고 수준은 물 건너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는 재벌그룹의 비리에 소극적인 태도가 되고 재벌그룹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게 된다. 또한 진보적인 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이를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의 의무를 상실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미디어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디어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렇게 보인다. TV와 라디오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보수 정당들과 진보 정당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말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디어를 흔드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기업이다. 반대로 미디어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정치 권력을 흔들려 한다. 미디어의 이러한 수익 구조의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준거의 틀로 작용한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신중하지 않은 대중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토대로 선호 정당을 결정한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정치인의 외모, 편집된 말, 전문가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민주주의 초기에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보통 선거권을 두려워해서 자본가는 4표, 노동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의해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화되리라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1인 1투표제가 시행되는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시간을 보수 정당이 집권해왔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존 스튜어트 밀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상상하지 못했다.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귀찮아한다. 미디어는 그 틈으로 파고들어 대중이 봐야 할 곳을 친절하고 세련되게 가르쳐준다. 미디어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진보적인 언론과 방송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다. 언론과 방송이 진보 성향을 띠려면 우선 수익 구조가 재벌 그룹에 의한 광고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대형 미디어가 수익 없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신 운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미디어는 진보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이 발달하며 등장한 인터넷 언론들이다.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은 기존 언론과 방송에 비해 운영 부담이 적다. 비용이 필요한 물질적 매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진보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대형 미디어의 경우 수익 구조상 보수 성향을 띠기 쉬움을 확인했다. 반면에 소규모 미디어의 경우 진보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제 앞에서 본 도표를 참고해 미디어의 정치 성향을 현실적으로 구분해보자. 우선 언론사의 경우 정치 성향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사 점유율은 50%대, 발행부 수상으로는 7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한겨레, 경향 등은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방송사의 경우 분명한 정치 성향을 갖는 곳은 조선, 중앙, 동아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편성 채널 정도다. 이 중 JTBC는 최근 다른 종편 채널들과 달리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나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 충돌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는 거시적 관점에 근거한다면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중파 채널의 경우 직접적으로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으므로 방송의 전반적인 논조, 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프로그램마다의 미세한 편집 방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MBC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다른 공중파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띄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SBS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 연예와 오락 중심의 방송으로 인식되는 SBS를 보수적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앞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 기준으로서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면서 보수는 현재의 체제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SBS가 연예와 오락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그나마 안정된 세계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치적 성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지 않는 것, 정치적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나 비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이다. 날카로운 풍자와 시사가 배제된 예능은 대중의 말초적인 재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호르크하이머를 주축으로 결성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대중매체의 오락적 기능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은 대중에게 사회체제의 압박을 숨기고 도피하게 기능한다. 미디어의 말초적인 가십거리들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형 미디어의 보수화와 재벌기업 눈치 보기는 일면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에 미디어와 기업 간의 공생 구조가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이상으로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무료 나눔입니다.